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일본 정치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세습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일본은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의 전범들입니다. 그 전범들이 세습에 세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전범들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문제점들,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일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일본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과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한국보다 키가 작고 좀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그런지랑 이게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죠. 일본인의 키가 작다는 거는. 일본 조몬 시대 사람하고 에도 시대 사람하고 키를 비교해 봤는데 조몬 시대 사람의 키가 더 크더라 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는 일본이 한 1000년 정도 동안 육식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서 키가 작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일본인의 키도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170cm의 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키가 커지긴 커졌어요. 근데 170cm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예. 더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일본의 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일본 40대, 쇼와 시대 40대 아저씨의 키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키가 170cm에서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평균 키가. 한국에 요즘에 키가 너무 커요, 다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고등학생만 돼도 저보다 커요. 무서워요. 아, 예. 그러고 싶다 생각이 예, 그래서 이것도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체중아 출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체중아가 어떠한 영향을 주냐 하면은 키가 크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체중아의 증가는 곧 키가 크지 않는 아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아이들의 평균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결과. 이게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과 저체중아의 증가가 맞물린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정말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인들에게 작가님이 내신 이제 책 혐한의 나라 일본에서 보면 일본인들에게 왜곡된 우월감이 있고 극단적 자민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현실 인식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뽕 있잖아요. 국뽕. 예, 국뽕의 원조가 일본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TV나 일본에서 출판되는 책 같은 거 보면은 국뽕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특히 백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일본 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본 최고다 하는 그러한 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민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옛날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고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곡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을 봤을 때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너희 나라보다 더 잘 산다, 우월하다, 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대하는 게 뭐 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있는데, 저는 일본에 가서 혐한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을 좀 내려다보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꽤 만났습니다. 한번 제가 삿포로에서 제 지인하고 제 지인의 지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 지인의 지인들 중에서 한 50대의 한 남성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서울이 더 커, 삿포로가 더 커. 잠깐만, 그 지인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다 일본인이죠. 저만 빼놓고. 아, 전부 다 오케이.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제 일본인 지인이 당연히 서울이 더 크죠. 서울은 토지의 명적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호도심을 지으면서 여기 일본이야, 여기 일본 삿포로라고,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도쿄랑 비교하면 뭐 말이 되지만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아니 대한민국의 서울인데 어디 삿포로하고 비빕니까 그거를. 도쿄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또 그렇죠. 좀 얘기가 얘기 되겠는데, 달라지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한국을 뭐 한 80년대, 90년대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발전했다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겠네. 이게 사실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서 예전에 예를 들면 진짜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중국이나 해외 글로벌의 삼성전자 그 매장의 광고라든가 이런 휴대폰 보면서 한국의 국뽕이 취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국에 있을 때 잘 못 느끼는데 나가면서 한국이 진짜 발전했구나 느끼는데 일본에 여권을 가진 사람이 아까 전에 20%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오는 사람도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와야지 한국이 와 할 텐데 그거 모르는 거야. 게다가 이제 젊은 층은 이제 한류에 빠져 있으니까 한류에 잘 그건 아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이제 정말 안 예전에 보니까. 와서 봤던 한국이 약간 그 이미지도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그대로 80년대에 남아있다. 맞아. 한국이 그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일본의 이제 중장년층들이 그러한 사고에 아직까지도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건 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도쿄에 갔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콘텐츠를 많이 접해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도시는 도쿄가 한국보다 순위가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쿄는 진짜 세계적 큰 도시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런 콘텐츠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한국 서울이 도쿄보다 훨씬 크고 좋은 도시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도쿄에 이제 어느 바에 가서 앉아서 이제 도쿄 야경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아, 도쿄가 진짜 대단한 도시구나. 늘 우리가 콘텐츠 도쿄가 이제 일본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야, 도쿄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도시는 절대 아니구나를 야경에 빛이 진짜 건물들에 이제 일본도 지방으로 가면 사실 큰 건물이 없지만 도쿄는 세계적인 도시다 보니까 오사카만 가도 그걸 느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오사카만 가도 우와 이건 서울하고도 정말 비교가 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오사카가 거대한 그렇죠. 도시거든요. 오사카 옛날 수도 아니었나요? 아니요, 교토가 그 옛날 수도였고, 교토가 예, 그 칸사이 지역이긴 한데 같은, 예. 같이 그게 있으니까. 중문만 가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상하이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빨도 있거든요. 인구빨도 무시 못하죠. 아까 지인분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또 일부의 사례이긴 하니까요. 일본 사람들 한국 경제, 한국인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 같으세요? 요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가 나뉩니다. 어린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한류에 빠져 있어서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문화 선진국 뭐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 여성일수록 더 강하죠 이게.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에서 선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을 좀 내려다보는 한국은 못 사는 나라 뭐 이러한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본과 한국을 100회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 한두 가지 정도 있다면요. 이것도 정치적인 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인은 목소리를 낸다. 일본인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시위가 없잖아요. 시위도 안 하고 정치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불평, 불만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도 안 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 거리로 나오고 그게 뭐 민주주의 시민들 권리죠. 그렇죠.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일본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일본에서도 정말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한국 시위 투어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걸 보려고 일부러 한국에 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국 비상계엄 선포도 일본에서 뭔가 좀 반응이 좀 특이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뭐 톱 뉴스로 뭐 다뤄지기는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하고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일본 모든 언론이 한국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웃고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코미디언이 나오더니 갑자기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벌어지고 있다.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모든 매체에서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탑 뉴스로 오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러한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일, 또 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단어로 우리가 일본과 한국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엮인 게 많다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결과를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혐한을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가요? 무조건적인 한국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들의 시위를 보면은 뭐 한국인은 뭐 바퀴벌레다, 뭐 위안부는 매춘부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우길기, 그 전범기 들고 나오고 독일의 나치 깃발까지 들고 나오면서 막 혐한 시위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죠. 한국에서 말하는 반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어떠한 행동이죠?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된 일들, 야 니네 잘못했잖아, 사과해라, 배상해라, 네가 인정을 해라, 그러한 것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고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뭐 이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약속을 해라,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일은 곧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혐한은 어떻게 보면 폭력이고 한국에서 반일은 평화고. 일본에서 이런 혐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정을 이뤘던 게 코로나 전, 일본에서 혐한이 정말 절정을 이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쑥 수그러든 이유도 있고 또 한국 정치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서 친일적인 그러한 좀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전범기, 뭐 일장기, 뭐 이런 것들을 뭐 광복절에 막 내걸기도 하고, 독립기념관장에 뭐 뉴라이트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내세우기도 하고, 뭐 뉴라이트들이 전면으로 나와서 뭐 이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강제징용 당한 분들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제3자 배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만 벌어진 거잖아요. 뭐 사도광산 부분도 그렇고 정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고마운 어떤 일들만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그러한 혐한성 기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한국의 정치적인 영향도 크죠.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서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칭찬을 하면 했지 혐한성 기사는 진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지러운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면, 그런데 일본이 원치 않는 정권이 탄생한다면 다시 예전과 같은 혐한이 되살아나겠죠. 혐한성 기사, 혐한성 보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근데 크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혐한은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류에 대해서 이제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또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일본 분들은 지금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어떻게 보고, 또 일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나 한국 제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김치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단무지 뭐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것처럼 일본인들도 김치를 뭐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먹게 됐고, 그리고 한국 김 같은 경우도 뭐 일본인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선호하고, 또 한국에 와도 뭐 한국 화장품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뭐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한류 제품들. 한국 과자, 또 한국 라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럼 일본도 한일전에 목숨을 거나요? 우리나라에 약간 좀 목숨 성향이 있잖아요, 약간. 한국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뭐 그랬고, 한일전 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은. 근데 지금 보면은 한일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막 그 열광하고 정도는 그렇진 아니지. 않잖아요. 네. 한국은 좀 많이 수그러든 느낌인데 네. 일본은 반대입니다. 예전에는 한일전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일전 한다 그러면은 꼭 붙는 문구가 있어요. 라이벌, 숙적, 이런 문구가 꼭 붙습니다. 야, 이게 경제적 격차가 한국이 좀 앞서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거라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라이벌 국가를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도 라이벌이라는 그 문구가 꼭 붙으면서 TV에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진짜로. 한일전 뭔가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그만큼 일본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네요. 의식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크게 바뀐 거죠.
자, 오늘 혐한의 나라 일본 책을 쓰신 신 작가님 모시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일본을 알아야 하는지랑, 그리고 저희 김 작가 또 채널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냐,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더 문제다, 뭐 일본 망해가는 나라 알아서 뭐 하냐 그러는데, 일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일본 정치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본 정치는 세습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그 세습 정치라는 게, 지금 일본은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렇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의 전범들입니다. 그 전범들이 세습을 하면서 그의 자식의 자식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일본 전범들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문제점들,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뭐 이러한 문제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쪽으로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일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눈을 뜨고 일본을 바라보려면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콘텐츠도 봐야 할 텐데,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번 홍보하고 계신다면요. 신작가로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본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일본에 관해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신 작가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일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나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번에 또 일본과 관련된 이슈 생기면 신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신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